시장은 급락했던 월요일 직전 시점,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주 금요일 수준까지 돌아간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 매매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대응 전략을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 7일째 순이익입니다. 12월 20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유입되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7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기간 동안 유입 규모는 3,50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ECB 장기대출 회의론입니다. ECB에서 3년 만기 대출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키워드는 바이오주 강세입니다. 시장의 조정 양상 보이면서 바이오주를 비롯해 일부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얘기부터 먼저 하죠. 3년 만기 대출 1%의 저금리로 유로존 은행들에 무제한 대출을 해준다. 사실 이게 얼마나 대출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좀 대출을 꺼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상치가 3천억 유로, 그렇지만 거의 5천억 유로 가깝게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은행 유동성 확보에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지는데 결국 이 돈이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와 시기적으로 이제 너무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예상치를 크게 대출 규모가 유도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별로입니다. 이학령 의원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3천억 유로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5천억 유로가 결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몇 군데는 좀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아직은 이거 갖고는 뭐 결정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투자 기관 하면 핑코 아니겠습니까? 이번 22에 그 3년 만기 장기 대출이라는 것을 일종의 미국식의 양적 완화와 거의 비슷한 것이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정 부분 어떤 국채 시장에 약간 안정을 시키는 정도는 기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은 뭐 아직 멀었다는 식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물론 약간은 미심쩍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요. 이탈리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매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니까 실제로 보면 은행은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는 국채에 대한 어떤 만기와 그리고 재발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어려움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이름 들어보셔 아실 텐데요. 템플턴의 이머징 펀드로 하면서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마크 메비우스가 오래간만에 그 유럽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양반 얘기는 딱 이겁니다. 일반 투자가가 생각하는 만큼 유럽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유럽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것들 물밀적으로도 계속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이 모든 유럽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시각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간은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최종 대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유럽중앙은행에서 대출해준다는 거는 유럽중앙은행에서 직접 부채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도산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책임은 뭐 은행에서 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시각도 많은데 미국 현지 내에서 일부 유럽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좀 지나치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 이학령 의원께서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마주 얘기인데요. 사실 뭐 시장 이렇게 방향성 없으면은 테마주가 오히려 더 좀 기승을 부린다 그럴까요? 더 많이 좀 강세를 보이고 테마도 좀 많이 형성되고 사실 대선 테마주 이런 거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요. 위험도 또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인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글쎄 뭐 테마주 그러면은 테마주라 그래서 뭐 다 투기적인 종목들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좀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좀 이런 테마 정도는 그 접근해도 괜찮다. 이런 테마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테마주들이 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또는 대선 테마인데 그때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 내 종목별 이런 모멘텀이 일어나는데 안철수 연구소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메디포스트가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 분류되고 있는 테마 대장주격인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1조 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주변 테마주들까지도 약간 기대감이 조금 솟구친 부분은 있는데요. 뭐 역시나 실적이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너무 좀 치우치지 마시고 아마 내년 1월 초에 아마 대선 관련 시나리오하고 뭐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좀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볼 테마는 역시 테마이면서도 좀 실적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그 식량 안보, 식량 전쟁 관련했을 때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수산 이런 먹거리 관련주들이 조금 실적도 사상 최대치 경신하는 종목군들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언급했던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업바이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채소종자 국내 MS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법인 전환을 해서 법인세까지 효과가 있고 어제 급등을 하면서 일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곡물가 상승 그런 우려감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실적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12월 초에 좀 언급을 드렸었죠. 사조산업입니다. 예, 그 원양 참치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뭐 M&A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 성공을 해서 계열사 자체가 다 실적의 회복이 보이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3월달에 사조 10푸드 상장이죠. 그래서 PER을 한 12배 정도 좀 적용을 해보니까 좀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뭐 불악딜을 하고 나머지는 그 경영권 상황에서 좀 일단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고, 뭐 지수의 영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테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 종목 말씀하셨는데 두 종목 다 먹거리랑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대선 테마주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선 테마주의 문제점은 너무 난립을 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김현봉 연구원께서 내년 1월에 나오셔서 대선 테마주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옥석을 가려주시고 뭐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기술주 급락입니다. 오라클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12%면은 상당히 급락을 한 건데요. 여기 따라서 뭐 기술주들도 같이 좀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오라클의 실적 악화지 기술주의 실적 악화는 아니다. 뭐 오라클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하드웨어 업체라든지 이거랑은 좀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 이제 그 주택 관련 지표 어제 뉴욕 증시를 급등시킨 지표인데 기존 주택 매매가 이 지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그 증가율은 늘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는 것 같지도 않고 과거치를 다 수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는 좀 기술주 여쭤볼게요. 뭐 오라클 실적 부진.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나라 IT주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IT주 대응 전략도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생각하더라도 맞습니다. 그 오라클이랑 우리나라 기업의 과는 뭐 큰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뭐 큰 의미는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물론 M&A 이런 루머 때문에 올랐지만 보도 때문에 올랐지만 림 같은 경우 오늘 또 11%가 10.06%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끼워 맞추는 얘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국내 IT 기업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요. 전 이렇게 봅니다. 국내 IT 기업의 수많은 IT 기업과요.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 다른 분류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반도체도 하고 있고, 뭐 LCD도 하고 있고요.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PC는 뭐 실제로 뭐 돈이 잘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좀 나눠서 보면은요, 지금 많은, 특히 이제 반도체랑 LCD가 좀 궁금한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측에서는 내년 1사분기까지 가격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반도체 된다 얘기하는 것 좀 의미가 없고요. LCD도 마찬가지죠. 물론 LG 디스플레이랑 하이닉스는 분명히 치킨런 게임에서 분명히 삼성전자 더불어서 살아남을 기업이고요. 언젠간 돈도 많이 벌겠지만은요. 지금 당장은 분명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느냐? 아니죠. 분명히 살 수 있죠. 다만 정말 한번 사두고 장기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그냥 무시하신다, 기다리실 수 있다 보면 분명히 이 주식들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되겠지만은요. 뭐 꾸준히 주식 시장을 본다 그러면 뭐 여전히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가 정말 좋아지고 LCD가 정말 좋아지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뭐 50%, 100% 올라가는 거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로 돌아가면은요,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 기기가 지금 세계 글로벌 탑 리더 아닙니까? 물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1위도 있고 2위도 있고 뭐 3위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분명히 탑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그 해외 전체 인터내셔널 펀드를 운영한 사람들도 삼성전자는 반드시 사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인터내셔널 펀드가 됐건 이머징 마켓 펀드가 됐건 간에 조건실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을 봅니다. 물론 이제 남은 이슈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애플과의 분쟁, 법적 분쟁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정말 LCD랑 반도체가 언젠가 좋아지면 삼성전자의 가격은 현재 가격대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비싸니까 수많은 또 다른 IT 기업들 삼성전자가 무슨 하나 제품이 좋은 거 나올 때마다 갤럭시 S2다, 갤럭시 노트다, 갤럭시 또 그 넥서스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뭐 그 관련 주식도 많은데요. 냉정히 보면 물론 그 중에 아닌 것도 있지만은요. 삼성전자 대비 훨씬 고평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코스닥이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잠깐 나왔다고 올라가는 것들 많은데요. 그런 걸 사느니 여전히 삼성전자부터 기본 수량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이학년 위원께서 여러 번 3인의 전략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 주신 말씀인데 삼성전자와 기존의 다른 IT하고는 틀리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뭐 삼성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IT주 관련해서는 반도체, LCD 국내 기업들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업황 자체는 회복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거시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저께 뉴욕 증시 급등했던 게 어쨌든 주택 지표 하나 때문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기존 주택 매매 지금 발표가 됐는데 지표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김현봉 연구원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혹시 눈여겨볼 지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기존 주택 매매 수치가 틀린 거는 2007년부터 다른 지표하고 아마 합산을 하거나 아마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냐, 아니면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부분, 뭐 실업률이냐, 또는 ISM 제조업 지수, 또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일단 통계상에 좀 약간 조금 분화된 그런 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전히 경제 지표는 좋지 않고 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말씀은 드리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월 초에 또 비농업 부분 어떤 그 고용자 수나 실업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달 말 같은 경우에는 또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뭐 큰 호재가 아닌 이상은 조금 미국이라든지 이쪽 증시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월 달에 증시 방향성을 조금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은 좋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레벨업을 보일 수 있는 요인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럽은행들이 1월 달에 자본 하충 계획안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유로존내 CDS 익스포저 금액을 좀 보게 되면요. 6월까지, 지금 PIA GS 국가들의 채권의 직접적인 노출 규모액은 5,11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이탈리아, 스페인은 아시겠지만 자국의 채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헤어컷 리스크는 생존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유럽은행들이 얼마만큼의
이 자본 확충한 계획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유럽발 은행, 특히 뭐 가장 민감한 게 은행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진전되는 부분이 잘 해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4월달이 또 이탈리아 부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럽발 우려감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일단 이슈는 1월달에 유럽 은행들이 어떻게 자본 확충안을 발표를 하고 그의 기대치가 시장에서 정말 좀 신뢰를 얻을 만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표상으로 봐도 그렇고 유로존 봐서도 그렇고 올해 연말까지보다는 내년 1월 달에 여러 가지가 집중될 것 같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ISM 제조업지수, 유로존은 1월 달에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숨고르기입니다. 시장 이틀 동안 급반등한 이후에 오늘 숨고르기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 실은 건 긍정적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아직은 남아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체별로 보면은 매수하는 쪽도 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팔고 국내 의견 사는 양상인데 그나마 연기금 빼면은 나머지는 수시는 오늘 소폭이지만 순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좀 거의 자신감이 좀 없는 모습인데 이항미 의원께서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 지표 혼선이 있었던 거 제가 아는 바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이미 예고됐던 분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리얼터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동산 협회나 이런 쪽에서 직계 방식에 혼선이 있었다고 이미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오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 그동안 몇 년치 한꺼번에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쪽만 본다 그러면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어제 최근에 그냥 한번 파기 시작하면 수천억을 팔았는데요. 물론 어저께 한 3,300 샀지만은요. 오늘 이제 매도가 조금 줄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매매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클로징이 상당수가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아마 큰일 없다 그러면 연말까지 외국인의 매매 특별한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급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키는 투신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 차원에서 전략 전선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아래로는 1770선 여전히 유효하고요. 1850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좀 돌파하면 10%포인트 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승부는 1950선을 뚫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두 번 정도의 이번 8월 이후 급락시장에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될 뻔했는데 안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현봉 연구원의 의견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올해는 연말까지 크게 제가 봤을 땐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진짜 승부는 연초에 바로 방향성이 또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웬만하면 주식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은요. 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방향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1850선 저항선인데 여기를 돌파하면 시장의 자신감도 조금 더 좀 강화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을 해보는데 일단 그거는 좀 아직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 방향성 연말까지 좀 모호하다 그랬는데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파라다이스 한민의 전략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보도 보니까 4분기에 실적 호전주 기대주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말씀하신 시점보다 지금 주가도 상당 부분 올랐는데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략은 이한 연구원과 저도 비슷합니다. 1월 달에 코스피 흐름을 좀 중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의 시장 관심은 좀 2분기부터는요, 저 개인적으로 좀 본 사견입니다만 정책에서 정치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12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대선 일정이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독일에서 유럽 펀드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극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완화된다든가 또는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는 건 오히려 역으로 좀 악재가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또 유동성 효과도 있기 때문에 1분기 중으로 뭔가 조금 중국도 그렇고요. 좀 본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로는
정책보다는 시장의 관심 정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테마주 전세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맥케인 후보와 간의 경쟁이 있었을 때 당 여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인데 시간이 좀 되면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후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은 각 업체별로 어느 후보를 정치 자금을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과거 IT 통신업체들은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오바마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자금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고요. 반면 공화당인 맥케인 후보를 보게 되면 이 에너지, 건설, 이런 군수장비 업종에 많이 취해졌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훗날 얘기지만 그래서 내년에 시장의 관심이 정치로 가기 전에 뭔가 좀 정책적인 이슈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저 PBR보다는 저 PER 쪽으로 그러니까 싼 맛의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부여되는 종목군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4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4분기 실적이. 근데 내년에 조금 개선되는 게 확연히 보이는 게 IT 섹터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IT 섹터 내에 뭐 매출이 실적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변 삼성그룹주라든지 삼성전자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IT 섹터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요. 나머지 쪽은 싼 맛에 메이저 입장에 풀을 채워야 되는 지금 입장이니까 조금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파라다이스는 어차피 뭐 실적은 4분기 실적 급증을 하고 내년도 설비를 증설하고 그러면 아마 영업이 한 2배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로는 좀 홀딩이 괜찮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배당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르기 때문에 단기 9,000원 선에서 좀 짧게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에 너무나 많은 선거가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부터는 정치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2011년에 가장 인기가 없어진 지표가 아마 PBR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보다는 PER에 주목하자 이 말씀하셨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트레이딩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